유럽의 경기 침체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뉴스 화면 속에서는 성장률이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고 제조업 PMI가 기준선을 스치듯 하회하며 중앙은행 총재는 일시적 둔화라는 표현을 반복한다. 그러나 경제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늘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사용될 때였다. 숫자는 아직 붕괴를 말하지 않지만 구조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 유럽은 한국 수출 구조에서 단순한 하나의 시장이 아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반도체, 중간재까지 이어지는 긴 공급망의 종착지이자 글로벌 수요의 완충 장치였다. 그 장치가 서서히 식어갈 때 충격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 주문은 몇 분기 뒤에 줄고 선적은 이미 계약된 물량으로 유지되며 기업의 실적은 아직 버텨내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지연이 문제다. 환율은 먼저 반응하고 금리는 미세하게 긴장하며 CDS 프리미엄은 소음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동산과 고용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시간을 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빚으로 만들어진다. 유럽의 소비가 위축될수록 한국 수출 기업은 재고를 쌓고 현금 흐름은 느려지며 유동성에 대한 의존은 깊어진다.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 역시 같은 착각 속에 있었다. 수출은 유지되고 있었고 위기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구조는 무너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유럽 경기 침체 역시 단기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내부 균형을 시험하는 긴 파동의 시작일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연 충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언제 현실이 되는지를 따라간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위기의 신호는 항상 주변부에서 먼저 나타난다. 유럽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금융이다. 국채 금리는 중앙은행의 공식 메시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업 회사채 스프레드는 서서히 벌어진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은 급등하지 않지만 바닥에서 미세하게 올라붙으며 시장의 불안을 드러낸다. 이는 공포가 아니라 경계다. 제조업 지표는 이미 수요 둔화를 말하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와 임금 지표는 이를 가려준다. 이 괴리가 길어질수록 정책 대응은 늦어진다. 한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신호는 환율이다. 유로화 약세는 단순한 통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기업들의 구매력 약화를 의미한다. 환율이 움직인 뒤 몇 개월 후 한국의 수출 계약, 단가가 압박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출 물량은 유지되지만 이익률은 먼저 무너진다. 기업은 이를 내부 비용 절감으로 버티려 하고 그 부담은 하청과 고용으로 전가된다. 아직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보이고 부동산 가격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착시다. 아르헨티나가 외환 위기로 향하던 초기에도 통계는 비교적 차분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었다. 지금 유럽에서 보이는 이 조용한 불균형은 한국 경제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신호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가? 경제 충격은 단번에 전달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충격이 여러 단계를 거쳐 증폭된다. 유럽의 소비 둔화는 먼저 현지 유통과 제조 기업의 재고 증가로 나타난다. 이 재고가 조정되는 동안 주문 감소는 지연된다. 한국 기업은 이미 계약된 물량을 생산하고 선적하지만 그 대가는 늦게 들어온다. 이때 기업의 현금 흐름은 급격히 나빠진다. 유동성은 은행 대출과 단기 차입으로 메워지고 금리가 오를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금융시장은 이를 빠르게 감지한다. 기업 신용도는 미세하게 하락하고 CDS는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낸다. 그리스 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실물 경제보다 금융이 먼저 반응했고 그 뒤에 고용과 소비가 무너졌다. 한국의 경우 여기에 환율이라는 추가 변수가 있다. 유로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동시에 진행되면 원화는 불안정해지고 수입 물가는 상승한다. 이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다. 부동산 시장은 즉각 붕괴하지 않지만 거래량이 줄고 대출 부담이 커지며 서서히 식는다. 충격은 항상 느리게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선택지가 사라진다. 경제는 그때서야 위기라는 이름을 얻는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지연 충격의 구조는 반복된다. 아르헨티나는 유럽 수요 둔화와 글로벌 금융 긴축이 겹치던 시기에 수출 감소보다 먼저 자본 유출을 경험했다. 환율은 급락했고 CDS는 실물 침체보다 앞서 폭등했다. 당시 정부는 단기 유동성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그 시간은 구조 개혁 없이 소진됐다. 그리스 역시 비슷했다. 유로존 내부에 있었기에 환율 조정이 불가능했고 수요 둔화는 곧바로 재정 압박으로 전이됐다. 기업의 매출 감소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가계 소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통화 신뢰의 붕괴가 얼마나 빠르게 실물로 번지는지를 보여준다. 이들 국가는 모두 외부 수요와 자본 흐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초기에는 성장률이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환율 변동성과 금리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며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이 폭발했다. 중요한 점은 위기의 형태가 국가마다 달랐지만 경로는 유사했다는 사실이다. 금융이 먼저 흔들리고 유동성이 마르며 마지막에 고용과 생활이 무너졌다. 이 흐름은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에 전이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차이는 단 하나다. 우리는 이미 이 사례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보다 구조에서 먼저 드러난다. 유럽은 한국 수출에서 비중만 놓고 보면 절대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중간재와 설비 수출의 핵심 시장이다. 이 부문이 흔들리면 단순한 수출 감소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의 압력이 커진다. 대기업은 환율과 내부 유보금으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중소수출 기업과 협력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들은 금리 상승과 동시에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 은행은 위험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고 유동성은 빠르게 선별된다. 그 결과는 고용 축소와 임금 정체로 이어진다. 가계는 물가 상승과 소득 둔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소비를 줄인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멈춘다. 이는 위기가 아니라 조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누적된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했다. 위기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었다.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이 구조적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숫자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이다.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 정책 당국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금리를 유지하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고,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과 통화 신뢰 문제가 따라온다. 중앙은행은 흔히 점진적 조정을 택하지만 지연 충격의 국면에서는 그 점진성이 오히려 위험이 된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외환 시장 개입은 잦아지고 외환 보유액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그러나 시장은 개입의 규모보다 의지를 본다. 재정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수출 기업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유동성이 특정 부문에만 머물면 구조적 취약성은 더 커진다.
그리스 위기 당시의 교훈은 분명하다. 시간을 사는 정책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을 남긴다. 한국의 경우 금융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가계 부채와 부동산 익스포저는 여전히 부담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진짜 역할은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어디로 번질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경로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그것이 경제의 변화는 결국 개인의 삶으로 귀결된다. 유럽 경기 침체와 한국 수출 둔화는 뉴스 속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 기업의 이익률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고용의 질이다. 신규 채용은 줄고 계약직과 하청 구조는 불안정해진다. 가계는 금리와 물가의 이중 압박을 받으며 소비를 미룬다. 이때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변동금리 노출을 줄이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 중산층이 빠르게 붕괴된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대응의 지연이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지만 개인의 선택지는 갑자기 사라진다. 지금의 국면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경기가 회복될지를 묻기보다 회복이 지연될 때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경제 다큐멘터리가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개인의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유럽 경기 침체의 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이 바뀐다. 초기에는 수요 감소와 환율 변동처럼 보이지만 중반을 지나면 신용과 신뢰의 문제로 전환된다. 금융시장은 실물보다 앞서 움직이며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CDS 프리미엄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경보 장치가 된다. 기업의 차입 비용이 오르고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유동성은 줄어들고 남아있는 자금은 안전한 곳으로만 흐른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이른바 신용경색이다.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듯 통화와 재정이 동시에 흔들리면 시장은 회복 가능성 자체를 의심한다. 한국은 제도와 신뢰 측면에서 다르지만 글로벌 자본은 언제나 상대평가를 한다. 유럽의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보다 금융 조건 악화를 더 먼저 체감할 수 있다. 환율 안정이 흔들리고 금리 정책의 선택폭은 좁아진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흐름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다. 충격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문제는 그 깊이다. Part Strike. 이 지연 충격의 마지막 단계는 심리다. 경제 지표가 악화된 뒤에야 사람들은 위기를 인정하지만 소비와 투자는 그 이전에 이미 위축된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설비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미래 소득을 걱정하며 지갑을 닫는다. 이는 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 둔화는 자기 강화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에서도 비슷한 심리가 퍼졌다. 모두가 불안해졌을 때 경제는 이미 방향을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었다.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확실성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경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강조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의 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 지연 충격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준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한국 수출 구조의 취약한 지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단순 완제품보다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에서 충격이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 핵심이다. 유럽 기업이 설비 투자와 생산 확대를 미루면
한국의 기계 부품 소재 수출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 통계상 전체 수출 감소는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 생태계 내부에서 불균형이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은 고용과 임금으로 전이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은 다시 한번 증폭 장치로 작동한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 수출 기업의 신용을 재평가하고 금리와 담보 조건을 강화한다. 유동성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만 흐른다. 이는 시장의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아르헨티나가 위기 이전에 경험했던 것도 바로 이 구조적 분열이었다. 겉으로는 수출이 유지됐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충격의 크기보다 지속 시간이다. 단기 침체는 정책과 시장의 조정으로 흡수될 수 있지만 장기화된 수요 둔화는 경제의 체질을 바꾼다. 유럽 경기 침체가 몇 분기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이어질 경우 한국 수출 기업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고용의 양적 축소보다 질적 변화를 동반한다. 안정적이던 일자리는 사라지고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늘어난다. 가계는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워지고 소비는 구조적으로 위축된다. 그리스 위기 이후 젊은 세대가 경제에서 이탈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걷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의 방향은 분명하다. 유럽 경기 침체는 외부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내부의 선택과 구조를 시험하는 장기 시험대다. 이 시험은 서서히 진행되며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장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 정책의 한계도 점점 분명해진다. 초기에는 재정 지출과 금융 지원이 완충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감소한다. 유럽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한국 정부는 수출 지원 고용 유지 금융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이 목표들이 종종 충돌한다는 점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높이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성장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자본 이동과 통화 가치가 흔들린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숨통은 트이지만 국가 부채와 신뢰라는 또 다른 부담이 쌓인다. 터키의 사례는 정책 일관성이 무너질 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등을 돌리는지를 보여준다. 시장은 정책의 규모보다 방향과 지속성을 본다. 한국이 가진 강점은 제도와 신뢰지만 그 강점은 소모될 수도 있다. 유럽 경기 침체라는 외부 충격은 정책 당국에게 선택을 미루지 말라고 요구한다. 지금의 대응은 위기를 막는 결정이 아니라 미래의 비용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이 모든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간 격차다.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의 부담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자산을 이미 보유한 세대는 금리와 부동산 조정에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소득에 의존하는 세대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 유럽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는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일자리에서 먼저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극단적인 사례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중산층이 흔들릴 때 사회의 회복력은 급격히 약화된다. 경제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위기는 체감으로 확산된다. 지금 한국 경제가 필요한 것은 성장률의 반등보다 신뢰의 유지다. 신뢰는 정책 기업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현실을 직시할 때 만들어진다. 유럽 경기 침체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지연 충격은 이미 우리의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수출 구조의 변화는 결국 산업 전략의 문제로 귀결된다. 유럽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단일 시장 의존의 위험은 더 명확해진다. 한국 수출은 그동안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으로 버텨왔지만 수요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그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다. 유럽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투자 축소에 나설수록 단가 인하 압박은 한국 기업에 전가된다. 이 과정에서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산업부터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된다. 반도체와 배터리처럼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는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수요 둔화는 재고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격 하락을 부른다. 산업 전반이 동시에 조정을 겪을 때 정부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다. 특정 산업을 보호하면 다른 산업의 부담이 커지고 시장에 맡기면 고용과 지역 경제가 흔들린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겪은 문제는 산업 전략 부재가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유럽 경기 침체를 계기로 수출 구조의 다변화와 질적 전환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다음 충격에서는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시간이라는 변수로 수렴된다. 유럽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충격이 길어질수록 선택의 비용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한국 경제는 과거 위기에서 빠른 회복을 보여왔지만 그 회복은 항상 구조 조정이라는 대가를 동반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성장도 많은 개인에게는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지금의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다. 기업은 유동성과 구조를 동시에 점검해야 하고 정부는 단기 안정과 장기 신뢰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는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유럽 경기 침체는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대비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은 숫자보다 구조에 더 민감해진다. 유럽 경기 침체가 단기 반등 없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자본은 한국을 성장 시장이 아니라 방어 시장으로 분류하기 시작한다. 이는 외국인 자금 흐름에서 먼저 드러난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의 미세한 이탈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원화, 약세는 다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은 가계의 체감 경제를 빠르게 악화시킨다. 동시에 기업은 투자 대신 현금 보유를 선택하며 경제 전체의 회전 속도는 느려진다. 이는 불황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경험했던 장기 침체 국면에서도 결정적인 전환점은 성장률이 아니라 자본의 태도 변화였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시장은 늘 한 발 앞서 움직이고 그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난다. 지금의 국면은 아직 붕괴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는 속도를 높일수록 더 위험해진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과 기업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과제는 불확실성 관리다.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지연 충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비는 가능하다. 기업은 매출 성장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하고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 개인 역시 자산 가격의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점검해야 한다.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는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는 항상 회복을 말하지만 회복의 순서는 공평하지 않다.
이 다큐멘터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선택이다. 유럽 경기 침체라는 외부 충격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다. 준비된 경제와 준비되지 않은 경제의 차이는 위기가 끝난 뒤에야 분명해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럽 경기 침체는 한국 경제에 하나의 경고 역할을 한다. 외부 수요에 의존해 성장해온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 때문이다. 수출은 빠른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국내 경제의 균형을 외부 변수에 맡겨왔다. 유럽의 둔화가 길어질수록 이 구조적 의존은 부담으로 전환된다. 환율과 금리는 정책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글로벌 수요의 방향은 통제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수의 역할이다. 그러나 내수는 단기간에 수출을 대체할 수 없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미래의 부담만 키울 뿐이다. 그리스 위기 이후 내수가 회복되지 못했던 이유도 소득 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수출 둔화를 견디기 위해 어떤 내부 체력을 갖추고 있는가? 유럽 경기 침체는 단순한 외부 악재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자생력을 시험하는 시험지다. 이 시험은 점수가 아니라 방향을 요구한다. 결국 경제는 선택의 연속이다.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 구조에 미치는 지연 충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위기로 굳어질지 조정으로 마무리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책 당국의 판단, 기업의 전략, 개인의 대응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한쪽의 선택은 다른 쪽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미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문제를 외면한 대가를 오랫동안 치렀다. 지금 우리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 지표는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지만 대비는 언제나 지금부터 가능하다. 유럽 경기 침체라는 거울 앞에서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 충격의 무게는 정책보다 시장에서 더 분명해진다. 유럽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을 재분류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위기 국가는 아니지만 안전 자산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이 중간지대가 가장 불안정하다. 외국인 자금은 작은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일상화된다. 환율은 방향성을 잃고 기업은 가격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이때 수출 기업의 경쟁력은 생산 능력이 아니라 금융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기술과 품질의 차이는 의미를 잃는다. 그리스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도 여기에 있었다.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환경의 문제였다. 한국 역시 금융이 실물 위에 군림하는 구조로 들어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유럽 경기 침체는 이 변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위기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방향이 굳어지는 시점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이후 수년의 경로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이 지연 충격이 남기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속도의 착각이다. 경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변화는 누적의 결과다.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늘 늦어지기 쉽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는 이 느린 속도에 안심하는 순간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믿었다.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 지금의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비관도 낙관도 아닌 현실 인식이다. 수출 구조 금융 환경 가계의 체력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유럽 경기 침체라는 외부 충격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통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 속에 이미 쓰이고 있다. 지연 충격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 방식이다. 유럽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한국 기업은 성장 전략보다 방어 전략을 택하게 된다. 신규 투자와 해외 진출은 보류되고 기존 사업의 효율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처럼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영역은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다.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의 격차로 돌아온다. 아르헨티나가 위기 이후 산업 기반을 회복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 축소의 반복에 있었다. 금융은 기업의 미래보다 현재의 안정성을 요구하고 기업은 그 요구에 맞춰 스스로를 줄인다. 한국 경제 역시 같은 유혹 앞에 서 있다. 유럽 경기 침체는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이런 선택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게 만드느냐가 더 큰 문제다. 구조는 한번 줄어들면 회복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가계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 한다. 그러나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높은 환경에서는 그 전략조차 쉽지 않다. 예금 이자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채 상환 부담은 커진다. 이때 가계는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고 경제 전체의 활력은 더 떨어진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반응이다. 그리스와 터키에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었던 이유는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유럽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을 어디에서 끊을 것인가다. 정책 기업 개인 중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지연 충격은 모두에게 동시에 다른 형태로 다가온다. 지금의 국면은 아직 붕괴가 아니다. 그러나 선택을 미루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빠르게 줄어든다. 결국 지연 충격의 본질은 신뢰의 이동이다. 유럽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글로벌 시장은 성장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안정성에 대한 신뢰만을 남긴다. 이때 문제는 안정이 곧 정체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지만 그 신뢰가 항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은 한국을 위기 관리에는 능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에는 신중한 국가로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장기 자본의 유입을 줄이고 당위 자금의 변동성을 키운다. 환율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고 기업은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이 단계에서 정책의 역할은 더 미묘해진다. 강한 메시지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자신감은 오히려 의심을 부른다. 베네수엘라와 터키가 겪었던 신뢰 붕괴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았다. 반복된 선택과 엇갈린 신호가 시장의 판단을 바꿨다. 한국 역시 유럽 경기 침체라는 긴 파동 속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비알트 시쇼 이 지점에서 다시 개인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경제의 흐름은 결국 일상에서 체감된다. 수출 둔화는 기업 실적을 거쳐 고용과 임금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의 선택을 제한한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미루는 법을 배운다. 결혼, 출산, 주택 구매 같은 결정은 연기되고 사회 전체의 역동성은 약해진다.
이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 침체의 전형적인 징후다. 그리스 위기 이후 한 세대가 경험했던 상실은 성장률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이 같은 길을 걷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럽 경기 침체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경제의 속도를 늦추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가? 이 다큐멘터리는 해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 지연 충격이 더 깊어지기 전에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제 논의는 마무리를 향하지만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 구조에 남기는 가장 큰 흔적은 성장률의 하락이 아니라 경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을 관리하며 회복하는 모델에 익숙했다. 그러나 지연 충격이 반복되고 장기화될수록 위기를 견디는 능력과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능력은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수출 중심 구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상쇄할 수는 없다. 금융 안정 가계의 체력 산업의 전환 속도는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늦어지면 전체 균형은 흔들린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빠르게 회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겨진 과제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의 유럽 경기 침체는 그 미완의 과제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위기를 통과하는 방식은 결국 경제의 성격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선택 이후의 책임이다. 유럽 경기 침체라는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산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전략, 개인의 판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할 때 지연 충격은 증폭된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충격은 조정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갑자기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의 결과다.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선택지를 잃지 않았다.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 구조에 미치는 지연 충격은 이미 시작됐지만 그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음 장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는 언제나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 구조에 미치는 지연 충격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새우며들고 있다. 수출 계약의 조건, 금융시장의 가격, 가계의 심리까지 모두 연결되어 움직인다. 아직 대규모 붕괴는 보이지 않지만 안정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많은 조건을 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과장하지 않는 동시에 정상이라는 말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다. 경제는 균형의 예술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다. 작은 판단들이 모여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충격을 흡수할지 증폭할지를 결정한다. 유럽의 둔화는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그 결과는 한국 내부에서 완성된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지금의 국면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과정은 언제나 수정할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공포가 아닌 질문이다. 유럽 경기 침체라는 장기 변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를 선택하고 있는가? 빠른 회복을 기대하며 시간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를 점검하며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 수출 중심 성장, 금융 안정, 개인의 삶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외면하면 다른 하나가 대가를 치른다. 경제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숫자는 그 결과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연 충격은 진행 중이고 선택은 계속되고 있다. 이 선택들이 쌓여
몇 년 뒤에 한국 경제를 만든다. 위기는 언젠가 지나간다. 그러나 위기를 대하는 방식은 오래 남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 긴 이야기가 끝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모든 긴 이야기가 그렇듯 끝은 새로운 질문으로 닫힌다. 유럽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 구조에 남긴 지연 충격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 변화의 흔적으로 남는다. 수출 기업의 전략 금융시장의 기준, 가계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조용히 스며들 것이다. 우리는 흔히 위기를 지나간 뒤에야 그 의미를 정리하지만 진짜 차이는 위기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인식했는가에 따라 만들어진다. 지금 이 순간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험을 받고 있다. 외부 충격에 대한 의존적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더 단단한 균형을 선택할 것인지의 시험이다. 유럽의 침체는 거울처럼 우리를 비춘다. 그 거울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꿔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경제는 늘 사람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과는 사람의 삶에 가장 먼저 닿는다. 이 다큐멘터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남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책임이다. 앞으로의 선택이 오늘의 불안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